여러분 안녕하세요. 더 웨이 영어 신정은입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더 웨이 컨텐츠를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게 돼서 굉장히 설레고 기쁩니다. 잠시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저는 동시통역사로 활동했었습니다. 삼성 SDI 엔지니어링 등에서 활동했었고 일찍이 저의 적성을 깨닫고 토익 강의로 전환을 해서 10년 이상 강의를 했고요. 토익 1타 강사였고 네이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받은 동시 토익 책도 집필했고요. 저희 토익 수업은 빡세면서 가장 점수를 많이 올려주는 수업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였냐면 제가 동시 토익을 중학교 때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2년간 야심차게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2년간 갈고 닦아왔던 저의 컨텐츠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4개월 완성. 나도 가능할지, 우리 아이도 가능할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수능까지 오는 영어 교육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전 초등학교 때는 원어민 수업을 들으면서 말로서의 언어 능력에 주력합니다. 돈은 제일 많이 드는데 수능에 별 도움은 안 됩니다. 그러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시험 점수가 발표되기 시작하니까 문법에 신경을 쓰게 되죠. 그런데 중학교 때 등장하는 문장은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오히려 초등 때 접한 영어 원서들에 비하면 무지하게 쉽습니다. 아이들도 영어는 할만하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제대로 준비 못한 친구들은 시험 보면서 눈물이 날 거예요. 화도 납니다. 뭔가 부당하다는 느낌도 들 거예요. 왜냐하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면서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중학교 때는 시험에 문장 단위로 출제가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지문 단위로 출제가 됩니다. 시험 보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지문이 쏟아져요. 20개, 많게는 막 30개. 게다가 모의고사도 보죠. 모의고사는 25개 지문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 그러면 어떻게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냐? 중학교 때는 이 친구가 문법 알고 있는지, 어휘 알고 있는지, 개별적인 이런 지식을 물어보는데 고등학교로 넘어가게 되면 문법, 어휘에 대해서 개별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요. 이 세 가지가 바탕이 돼서 이 친구가 독해를 할 수 있는지, 이 글을 읽고 나서 작가의 주장을 파악할 수 있는지, 이제 국어 영역이 추가되는 거죠. 글 이해 능력, 유추 능력, 사고력을 물어보는 시험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면 체감 레벨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학교 때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중1, 중2, 중3 뭐 비슷하게 가다가 고1로 가면서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체감 난이도가 확 뛰겠죠. 자, 그런데 사실 이 동네에서 모의고사 한 번 안 풀어보고 고등학교 진학하는 친구들은 많진 않죠. 그래서 문법, 어휘 잘 또 다진 친구들은 곧잘 적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학교 때는 한 학년 올라갈 때 별로 난이도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고1에서 고3까지도 비슷하게 이어질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고1에서 고2로 올라갈 때도 아주 어려운 몇 개 질문 빼고는 그럭저럭 할만합니다. 그러니 조금만 하면 1등급은 무난하겠다. 어려운 질문 몇 개는 제껴도 90 나오니까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수능 영어 난이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거 아시죠? 유튜브에 검색하면 영상 막 뜹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님도 막 혀를 내둘러요. 영국에서 그 영상 보셨어요? 고등학교 현직 영어 교사들이 막 틀려요. 원어민이 못 풀어요. 그것도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 할 수 있는 분들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 사실을 고3 때 깨닫게 된다는 거죠. 수능 영어하고 고1 모의고사의 간극을 고3 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1등급은 재수할 때 나옵니다. 대치동에서 올해 의대 제일 많이 보내신 입시연구소 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해 수험생이 고3이 30만 명, N수생이 14만 명. 그 중에서 작년엔 좀 많았지만 일반적으로 7%가 영어 1등급인 거죠. 고3 때 수능 영어 현실을 깨닫고 재수할 때 점수가 완성이 돼요. 그러면 7% 대부분이 재수생이고
고3의 경우는 좀 쉽게 숫자를 환산해보면 한 학교에 5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학교는 좀 더 많겠죠. 10명. 그런데 우리는 고1 때 나는 당연히 수능 영어 1등급 그리고 준비는 안 한다는 거죠. 영어 1등급 못 만들면 정시는 고사하고 수능 최저 맞추기도 힘듭니다. 수시로 의대 지원하는 고3 친구들도 영어 1등급 안 나와서 애먹는 친구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중3이건 고1이건 수능의 눈높이를 맞추고 영어 로드맵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그런 쿼리가 없었을까요? 수능 영어를 이해하는 인재, 강사, 풀이 그리 크질 않습니다. 수능 영어 어려워요. 그리고 전부 재수학원에 가 계세요. 왜냐? 재수생만 수능 영어 수업을 필요로 하니까요. 고1 학부모님 붙들고 영어 시키라고 하면 다 도망가시죠. 됐다고. 자, 예비 고1부터 수능을 정조준해서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커리큘럼이 아마도 저희가 지금 가지고 나온 더 웨이 영어 콘텐츠가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교재는 예비 고1, 고1 모두 고2, 고3, 모의고사 비중을 반반 섞어놨어요. 아직 예비 고1이라면 수능 합평이 어려울 수 있어요. 아직은 사고력의 성장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당장 1등급 점수가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않더라도 일단은 수능 지문을 섞어서 연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수능 완성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하고 어떤 방향으로 어떤 깊이까지 이런 준비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뛰는 거하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뛰는 것은 결과가 전혀 달라질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수능 영어가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휘, 문법, 구문. 이게 영어의 3박자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조금씩 부족하니까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원어민들이라면, 그것도 지식인이라면 뭐 이런 게 문제가 되진 않을 텐데요. 왜 원어민들이 수능 영어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걸까요? 자, 마지막 이 요소 때문인 거죠. 자, 보시죠. 중3 때는 이런 문장들이 등장합니다. 야채는 몸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야 해요. 바로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죠. 자, 고1로 넘어가면 섭취량, 좀 관념적인 어휘가 등장을 합니다. 뭐 그래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채소는 우리 몸의 이로움으로 섭취량을 늘려야 한다. 괜찮죠? 자, 고2도 뭐 괜찮습니다. 녹색 채소의 충분한 섭취는 건강의 이로움으로 적극 권장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고3. 처음 등장하는 이름부터 만만치 않죠. 잘 읽히지도 않아요. 러시아 분인가요? 자, 영어 지문을 읽을 때 사실 이런 친근하지 않은 고유 명사에서 뇌 피로도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래도 한번 읽어보죠. 자, 엔젤라 M. 지코빅 박사가 이끄는 세계영양학회에서 2021년 발표한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채소 섭취의 빈도 및 비중 확대가 우리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머리가 텅 비는 거죠. 제가 수능 수업 준비하려고 처음 수능을 풀어봤을 때 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글의 연속이었으니까요. 막 화가 났어요. 한 3일 동안 화냈던 것 같아요. 출제 교수님들 막 욕하면서. 왜냐하면 저도 학교를 떠나서 사회생활 한 지가 오래됐거든요. 비즈니스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매장당하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 사용하는 언어는 최대한 분명하고 간결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그죠? 비즈니스 쪽에서는 단순 명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학자들은 끊임없이 두뇌에 자극을 주어서 사고력, 창의력을 확장시키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 수단이 언어입니다. 가능한 복잡하고 현학적인 언어 표현. 이게 학자들의 특권이고 사고력 확장의 정당한 수단입니다. 당연히 그 학교에 들어갈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겠죠. 수능이 뭐예요? 수능이 대학 수업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지 물어보는 시험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서 다시 수능 글을 보니까 이제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 나니까 너무 잘 쓴 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저 혼자 아름답게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우리 아이들이 이 글을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게 중요하겠네요.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글 읽기 쉽게 나만의 언어로, 이게 기본입니다. 이건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수능의 문제는 디테일한 걸 물어보진 않아요. 글 전체에 흐르는 작가의 주장을 이해했는지 물어봅니다. 그럼 곁다리들 대표적으로 4가지인데요. 이거는 쳐내면 됩니다. 우리 뇌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어요. 최대한 인풋 정보를 줄여줘야 더 큰 줄거리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고유명사 필요 없겠죠. 자, 그리고 어느 학회 몇 년도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표 내용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워버리세요. 그 다음 빈도 및 비중 확대, 이런 게 열거죠. 열거가 나올 때는 편안하게 읽히는 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하나는 버려줍니다. 자, 우리 건강, 당연히 우리 건강이겠지. 뭐 사소하지만 최대한 지워줍니다. 자, 그 다음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수준에 이른다. 굉장히 영어적인 표현인데, 간과한다는 것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죠. 근데 다시 또 부정, 이중부정이죠. 자, 이중부정이 우리 뇌를 제일 피곤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럼 이중부정은 긍정입니다. 지워버리시면 돼요. 그러면 쉽게 읽을 수 있겠죠? 채소 섭취 많이 하면 건강에 좋대. 자, 결국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쉽게 나만의 언어로 읽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가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도 보여드릴게요. 두 번째는 쉽게, 그리고 구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선 수능 지문의 첫 문장은 전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 문장은 2번 읽으라고 합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이 문장 쉽게 채소 몸에 좋아 이렇게 정리했으면 절반의 성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음 문장은 이 문장을 기준으로 연결해서 읽으면 되기 때문이에요. 첫 문장을 잘 이해했으면 당연히 그 다음 문장들은 같은 주제고 논리적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훨씬 이해하기 쉽겠죠. 그런데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관계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계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재진술, 예시, 반론. 자, 여기서 예시 반론은 좀 짐작이 가실 것 같아요. 예시는 가장 반가운 부분입니다. 작가가 자기 주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개념이 구체화돼서 쉽게 이해가 갑니다. 자, 재진술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작가도 첫 문장을 이렇게 난해하게 써놓고 나면 좀 걱정이 되겠죠.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봐. 자, 그럼 그 다음 문장부터 좀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 방식만 다르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줍니다. 그게 재진술이에요. 어려운 글일수록 처음부터 끝까지 재진술의 반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5문장 중에 1-2문장은 이해 못했어도 상관이 없겠죠. 반복된 내용이니까 모든 하나하나의 표현과 문장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아이들은 모르는 어휘가 등장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구문이 하나라도 등장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현기증이 나고 이게 몇 번 반복되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여파는 그 다음 지문까지 쭉 전달이 됩니다. 글의 구조를 잡아가면서 읽고 있다면 디테일에 연연하지 않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 부분이 다져지면 아이들이 국어도 할만하다고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영어는 랭귀지 요소, 즉 모르는 문법, 어휘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글의 구성 자체는 국어보다는 훨씬 단순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설명이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 수능 문제를 같이 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